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또한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 이제 반값 아파트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따른 각 개인별 대응 전략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고 있죠. 이 경실련인데요. 여기에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김현미 장관은 제대로 실효성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라. 2년 전 구멍 뚫린 상한제 개정으로 바가지 고분양가가 초래되었고 집값이 평균 2억 원씩 올랐다. 따라서 정부 기준 적용했다면 절반 이하의 분양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적정 분양가를 이제 산정을 한번 경신련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개포 주공 8단지 서초 우성 1차 또 방배 그랑자이의 이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의하면 개포 주공 8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4,130만 원, 서초 우성 1차 같은 경우에는 5,140만 원,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평당 4,920만 원에 이렇게 분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연도별 공시지가 및 기본형 건축비로 계산을 한 경우인데요. 개포 주공 8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130만 원이 1,610만 원으로 엄청나게 분양 가격이 다운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서초 우성 1차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평당 5,140만 원이 2,200만 원으로,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4,920만 원이 2,240만 원으로 이처럼 이렇게 다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의 45.5%가 다운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값 아파트보다 더 심하게 다운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금액 그대로 분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어차피 시세에 대비하여 30% 정도 저렴하게 분양이 됨으로써 분양 가격이 떨어진다는 사실, 요거는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이처럼 많이 나오냐? 그것은 당연히 이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의한다면 건역벌 민간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 말 기준 제곱미터당 669만 4천 원에서 2019년 6월 달에는 810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무려 그 상승률을 따지면 1년 사이에 21.02%나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년 사이에 21.02%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서울에서요. 이를 평당 가격으로 한번 환산 한번 해드릴까요? 이 평당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 달에 평당 2,209만 원에서 2019년 6월 달에 2,673만 원으로 무려 464만 원이나 금액이 올랐다는 거예요. 상승률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려 21%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1년 사이에 무슨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21%나 상승할 수 있냐는 거죠. 비단 서울만 오른 게 아니죠. 이 수도권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6월 달에는 평당 1,539만 원에서 2019년 6월 달에는 평당 1,816만 원으로 18.5%나 올랐다는 얘기예요. 또 5대 광역시를 한번 말씀해 볼까요? 5대 광역시의 평균 상승률이 18.05%라는 겁니다. 즉 5대 광역시 또한 수도권의 분양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분양가라는 게 분양가 자유화 이후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분양가를 규제를 안 하게 되면 내년도 내후년도 이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로또 청약이라는 거죠. 판교 4억이 현재 12억이다. 또 두 번째로 보면 공급 감소로 인해서 나중에는, 즉 시간이 지난 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로 본다면 아파트 품질 저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반문을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 로또 청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로또 청약이 아니면 그 비싼 아파트 분양 가격, 분양하는 족족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가 이득 보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건설회사나 대기업들이 이득 보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이득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또한 로또 청약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로또 청약을 또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방송을 통해서 로또 청약을 예방하는 그런 국가적 정책이 또 나올 게 있어요.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지. 그걸 한번 방송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공급 감소로 인해서 차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주장들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서울 같은 지역이 부동산 공급이 충분히 된 적이 있나요? 지금 너무 많이 상승한 이러한 분양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본다면 아파트에 대한 품질 저하인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품질 저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이 아닐까요? 품질 저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매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따라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지금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라 라는 또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경실련은 2019년 7월 15일에 보도자료를 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경실련은 1993년 경실련 문고 4, 집, 기쁨과 고통의 뿌리라는 이런 제목하의 책에서 주택 분양 시장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분양가 자율화를 하자는 거죠. 그 당시 경실련에서 분양가 자율화를 하자는 그 원인으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4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 건설 위축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될 것이고, 두 번째, 기존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 번째, 저렴한 땅값 지역으로 집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번째, 분양 즉시 돈을 번다라는 부동산 투기 심리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 기간이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이러한 대표적인 4가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첫째, 가능한 빨리 가격 통제 제도, 즉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라. 둘째, 주택 신축 분양 과정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말라. 세 번째,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시도한 적도 없고 어떤 경제 이론을 가지고도 합리화할 수 없는 신규 주택 분양 가격의 인위적 통제는 사라져야 할 정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에서조차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라라고 주장했다가 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라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정반대의 입장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동산 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 부동산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학생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말을 한다면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라,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라 라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현상을 말씀드린다면 부동산은 바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이죠. 이 뭐가 끊임없이 움직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 부동산의 가격은 일어났다가 가라앉고 가라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즉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그러한 생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을 바라다 보는 전략과 전술, 정책 또한 미생물의 움직이처럼 끊임없이 변화돼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의 정책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규제 정책은 내놓죠. 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부동산 완화 정책은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경실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침체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이 나타나면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고 분양가를 자율화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분양가를 자율화시키니까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실시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처럼 부동산은 사회과학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과학이 뭐냐라고 한다면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경험과학을 우리는 사회과학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경험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학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을 바라다보는 시각을 단편적인 하나의 현상을 놓고 내 말이 맞다, 또 네 말이 틀렸다, 부동산 가격 무조건 오른다, 부동산 가격 무조건 떨어진다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은 언제나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에 발을 맞춰서, 변화되는 부동산 가격에 발을 맞춰서 언제나 부동산과 함께 호흡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셔야 될까요? 또한 여러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자라면 어떠한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 즉 지금부터는 알기 쉽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짜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이 있는 무주택자분들이 계시겠죠. 지금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계셔요. 하지만 좀 돈이 어느 정도는 있다. 즉 신규로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대해서 계약금하고 1차, 2차, 3차 중도금 그 정도를 납부할 돈은 있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죠. 먼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서 반값으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그럽니다. 주변 시세는 지금 3,500만 원인데 분양 가격이 한 2,500만 원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주택자이세요. 그리고 청약 자격도 됩니다. 그리고 돈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변 시세가 3,500만 원인데 현재 2,500만 원 분양을 한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분양 받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분양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분양을 받으셔야죠. 왜? 시세 대비해서 20% 내지 30% 지금 할인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분양가 상한제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때는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변두리, 시골 변두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세대수가 만약에 100세대야. 요런 거 분양가 상한제라 해가지고 막 또 홍보를 할 것 같은데요. 요런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된 아파트니까 무조건 싸겠지라고 요런 거 분양받았다가는 답이 없어요. 그냥 투자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돈이 없는 무주택자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청약통장이 기본이고요. 예금 적금은 많이 하시고 또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회는 요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약통장 기본으로 가 있고 예금 적금을 꾸준히 모아서 앞서 말씀드렸죠. 계약금과 1차, 2차 중도금, 그리고 전매 금지 기간 동안 만약에 돈을 빌렸다면 이러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다면 그때는 분양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계약금과 1차, 2차, 3차 중도금 이런 돈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청약을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지 못해서 억울하다. 내지는 지금 사지 못하니까 나는 기회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돈 없는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고 누구나 다 힘든 시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미래에 대한 꿈, 또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주택자 입장에 본다면 똘똘한 부동산 한 채 아주 중요한 얘기죠. 따라서 지방보다는 광역시, 광역시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서울 외곽, 서울 외곽보다는 서울 도심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여러 채보다는 서울에 있는 한 채가 더 소중하다. 즉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알찬 것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신규 아파트, 즉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신규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증가될 것이고 기존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주택자이시고 분양가 상한제, 반값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분양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좀 자금적 여유가 된다면 똘똘한 거 한 채를 가지시고 기존에 있는 신규 아파트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축 아파트, 즉 오래된 아파트죠. 오래된 아파트들은 월세 전환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 전세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락하는 전세금을 이기지 못해서 다주택자분들이 경매당하는 건수가 서서히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주택수를 좀 줄이더라도 월세로 전환하라는 얘기예요. 교수님, 지금 전세인데 월세로 전환하려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좀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방이 됐든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부동산들, 그런 아파트들을 좀 축소를 하고 오히려 똘똘한 거, 그나마 괜찮은 거로 해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그냥 요거도 사고 저거도 사고 막 저지르는 그런 시대보다는 알차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부동산은 사회과학이다라고 말씀해드렸죠. 즉 경험의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서서히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신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부동산 공부의 노력은 부동산은 항상 여러분에게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